전 강남드림비 원장님이신 이은현 대표님 나오셔서 아기 바구니, 학대 가정, 보육 원화들에 대한 진단과 대책 해주시겠습니다. 뜨겁게 만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거예요. 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어두운 얘기고 힘든 얘기들이지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 경영이 잘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사냥법인 뉴스그라운드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그라운드 하니까 뉴스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의 땅이라는 의미고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세계 시민교육,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퇴소하고 나와서 사회 적응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어른으로서 도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육원에서 그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잘 양육이 됐지만 나와서 겪는 어려움들은 정말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은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적 충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린 시절부터 대형 시설에서 자라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 양육시설이라는 건 낯설지만 복음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 아이들을 생각해 봐야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회장님이 강은주 교수님께서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 경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 연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비박스와 아동학대라는 걸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된 연구들은 어떤 연구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2015년이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25년도까지의 연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연구에 따라서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보육원이 생겨난 것이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지 않았고 50년대 전쟁이 발발하면서 가장 약자인 아동들의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육원, 그때는 고아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아원, 지금 현재는 보육원이라고 하고요. 법적 용어로는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 지금 한 해에 보육원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 10,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까 선진국이라고 몇백 배 경제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 아직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10,000명 정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어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아동학대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되게 엽기적이죠. 어떻게 아동은 이렇게까지 학대할 수 있나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같이 지내면서 어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정말 보호해주고 사랑받게 하는 건지 알게 해야 될 건지 라는 고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우선 넘겨주시죠. 이거 안 넘어가네요. 연구 방법으로는 말씀드렸고 베이비박스 아동과 학대 피해 아동, 그 다음에 시설 양육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넘겨주세요.
베이비박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베이비박스라는 용어 자체를 쓴 게 목사님이셨어요. 생명이 어떻게 버려질 수 있나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베이비박스가 이제 아이들을 보호한 건데 그걸 버려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걸 어떤 알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베이비박스를 준비가 됐고, 그런데 거기 오는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보육원이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50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거의 군대죠, 군대. 요즘 학교도 한 반에 20명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50명씩을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예측되는 것들이 있겠죠.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어떤 그 존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그래서 보육원을 지금 유엔에서는 우리나라에만 보육원이 있으니 그거를 소규모에 하라라는 권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탈시설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이 2012년도에 입양법이 바뀌면서 급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또 한동안 보육원이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지역사회 보호로 갈 거냐라는 논의가 되고 있던 중에 입양법이 바뀌면서 갑자기 한 해에 300명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280명이 발생이 됐거든요. 서울에만. 그래서 이 아이들을 280명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육원을 다시 아이들을 다 들어오게 돼서 한 해에 아이들이 저희 시설만 해도, 우리 시설만 해도 17명이 들어왔어요. 17명을 같은 나이 아이들이죠. 같은 나이 아이가 17명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예측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7명이 들어왔는데 아이들을 기저귀, 우유, 뭐 이런 건 목욕을 해주는 데에 일손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12년, 13년도 당시에 아이 5명에 양육자 1명이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팔, 다리를 다 내줘도 아이를 4명밖에 스킨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팔 한쪽에다가 다리 한쪽에다가, 그래서 다리에는 하나는 허벅지에다 하나는 무릎에다 놓고 아이를 젖을 먹였어요. 우유를 먹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염이 많아요. 우유가 그때 올바른 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언어를 배울 때 우리 강우진 교수님 굉장히 유아들에 대해서, 영아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전문가시잖아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언어를 배워야지만이 뇌가 발달이 되고 모든 사회 기능들이 발달이 되는데, 그때 당시 아이들이 그렇게 우유를 먹다 보니까 언어를 배우는 데에 양육자의 입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게 가장 큰 지연의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유를 먹이고 어떻게 빨리 대응해줘야 되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보니까 똑같은 나이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6명의 보호자가 붙더라고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걸 봤는데 저희는 5명 중에 5명을 한 명이 케어했잖아요. 근데 여기 집에서 보니까 한 명에 6명의 보호자가 붙더라고요. 야, 이 격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의 격차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정보의 부재라고 했는데, 양육자가 어떤지 모르니까 저희 이제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할 때 연구 많이 아니더라도 얘기할 때에 아이들의 성격과 지능과 이 모든 거는 엄마 플러스 아빠 나누기 2 하면은 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치를 구하잖아요. 네,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정보,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어떤 질병을 갖고 태어났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때문에 부모,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정보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육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물론 탈북하셔서 어려움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라는 게 아이들이 나중에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보면 그 차이들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되게 많으신데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애를 써주고 싶어서요. 친구가 명리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부모가 남겨준 쪽지에 생년월일이 있거든요.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그럼 이 아이가 사주는 어때? 뭐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 아이들의 정보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근거를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한자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이제 이런 노력을 좀 해봤어요. 네, 오죽하면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지문 검사가 연구가 한 2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지문은 뇌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리고 변하지 않고 평생 동안. 그래서 지문 검사를 다 했어요. 10손가락에 대한 지문 검사를 해서 최대한 아이들의 정보를 좀 마련해서 이 아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화해야지 이 아이한테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지문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특성이 좀 발견됐고요.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제가 낳아준 부모와 길러주는 부모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낳아준 부모가 같이 길러서 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지만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가 다를 수도 있어. 너는 여기서 같이 지내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1, 2학년 알 수 없는 생각이 의문이 들 때는 아이들이 행동으로 드러내고요. 이제 어느 정도 돼서 그때가 대부분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엄마 나 낳아준 엄마 봤어? 이걸 제일 궁금해해요. 그래서 동화책 중에 그림책 중에 엄마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엄마가 31개의 엄마의 사정이 나와요. 엄마는 이렇게 해서 너를 낳았어. 엄마를 포기하고 너를 돌보고 있어. 이런 내용들의 동화책인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읽게 했어요. 같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 중에 너의 엄마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그러니까 31개의 엄마의 스토리 중에 너희 엄마는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마음에 근거를 갖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는 그거 진짜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중에 엄마를 선택해내더라고요. 근데 다 달랐어요. 어떤 엄마는 자기 꿈을 위해서 포기한 엄마, 어떤 엄마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포기한 엄마, 이런 엄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 엄마는 이랬을 것 같아요 라는 걸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아이들 그래도 특성이 많은 교육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예요. 우리 잘할 때 그렇잖아요. 내 엄마 이거 낳아준 건 알겠는데 저 엄마 진짜일까? 내 엄마, 내 아빠가 어디서 부자로 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진짜 엄마 아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 해보셨잖아요. 저는 했거든요. 예, 이 아이들이 그런 걸 하면서 정서적인 어려움들로 궁금했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 애착에 대한 이야기들 뭐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면서 애정을 갈구하죠. 본능적으로 스킨십에 대한 거, 그럴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목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고 나면 알아요. 그래서 후원자들이 오시고 방문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방문을 하면 5분 있다 가시거든요. 해보신 분들 아시죠? 프랜카드 가져와서 물건 주고 아이들 얘네 너무 안쓰럽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쁜데 뭐 이런 이야기하고 가시거든요. 그때 되게 좋아해요. 유치원 때는요 너무 좋아요. 누가 오기만 하고 손만 잡아줘도 너무 좋아요. 근데 중고생이 되면은요 저 사람 5분 있다 갈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물론 아이들 그건 표현이고요. 아는 건 아기 때부터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 5분 있으면 간다. 근데 그거를 5분 있는 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 표현할 때 되면은 자기 동생한테 한 얘기예요. 5분만 참아.
사진 찍기 싫은데 5분만 참아. 언니가 동생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관계를 가지면서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이거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5분 관계예요. 저 사람 5분 있으면 갈 거고 어떻게 코스프레 하면 이 상황을 넘어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심리정서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어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오는 발달의 지연.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제가 못 찾아봤고요. 외국 논문에서는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의 뇌의 크기가 일반 아동들의 5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크기 자체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부흥하지 않았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관계적인 여유들과 관계적인 깊이들이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지니까 더 많이 바빠지잖아요. AI가 나오니까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은데 AI와 대화하느라고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네, AI를 통제하고 그것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도움받는 영역이 있고 내가 더 통제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이 지연되면서 경험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그전에는 이게 행동 왜 이래? 이런 애들이 좀 적었거든요. 이 발달 지연 중에 가장 심각한 게 경계성 지능이에요. 지능이 크기도 작지만 지능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전부 다 ADHD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약을 투약하는데 ADHD가 아니라 지능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성 지능이어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70에서 80 정도 되는 지능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쁘죠, 잘생겼죠,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2% 부족이 아니라 1%가 부족해요. 그 1% 부족 때문에 낙인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쟤 왜 저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게 되게 많이 있고 이제 한 번은 아이가 4학년인데 학기 초만 되면 학교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자꾸 가출을 하는 형태로 아이가 그걸 표현을 했는데 가출을 하면 관심을 주잖아요. 아까 5분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보여주는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관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척을 되게 많이 해요. 보육원에서 밥도 안 줘요. 고기도 안 줘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얼마나 잘 주는데 보호보증 얼마나 잘해주고 서울시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근데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보여지는 관심과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학기 초에 이렇게 나가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저는 이제 9시가 되면은 가출 신고를 해요. 왜냐면 시간이 있어요. 2시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놀이터에서 발견한 학부모가 이 아이를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서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집으로. 그리고 저 보호자잖아요.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저는 가출 신고를 했는데 그 학부모는 애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부모 있는 애면은 그 애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그쵸? 근데 이제 그리고 학교 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학대받고 있다는데 교장 너는 왜 간여하지 않는 거야? 라고 길이길이 뛰니까 교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직원들은 퇴근한 직원까지 다 불러가고 비상대기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첫 번째 가출이거든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경험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찾고 경찰하고 같이 찾고 다니는데 부모가 데리고 들어갔으니 어떻게 찾아? 못 찾죠. 그래서 못 찾았는데 막 나중에 되니까 한 10시 정도 지나니까 저를 아동 학대 시설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밤을 지나 보니 아이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교장이 하는 얘기, 교감이 하는 얘기 뭐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그 학부모가. 저 한승질 하거든요. 오늘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한승질 해야지 애들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 나한테 아이가 학교에 왔다는 얘기도 교장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화했어요. 아이가 왔냐? 안전하게 왔냐? 왔다. 근데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 밤에 그 긴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동학대범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그게 경찰이 2시에 나한테 한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아이가 9시가 되어서 학교 가서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이가 밤새 한 잠도 못 잤다는 얘기를 해요. 불안하잖아요. 아이들 그래요. 집 나갔는데 어떻게 안 불안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경찰이나 교장이나 대처한 이유는 행동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9시 반에 직원들 데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아이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학부모를 아동 유괴범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라면 시설에 그런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한밤에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역전됐죠. 물론 안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통일이 돼서도 북한에 탈북하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되면 코스프레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대처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적응이 어려움이 있고요. 저는 사단법인 뉴스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 적응이 어려울 때, 보육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안전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로 부족한 것도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풍족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쟁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쟁터에 살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보호 이상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서울시나 모두가 같이 아이들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보육원에 있는 동안에 안전한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체제, 학교를 그냥 가기 때문에 공교육이니까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학교 가서 물었습니다. 요만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학교 가서 물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돼서 17명이 학교를 들어오니 학교도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준비할까요? 네, 국어랑 수학은 하고 오셔야죠. 초등학교 입학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돌아 나오면서 그럼 너네는 뭐 할 거야? 이러고 나왔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기초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기초교육 받을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라서 갑자기 자립청년들이 자살을 한 해에 몇 명씩 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자립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육원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뇌가 발달되고 세계 시민교육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지금 이제 종교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천국 시민교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예,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네, 자립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 아이들은 다 시설이 서 사는 줄 알아요. 다 내가 경험한 게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것들을 적용하면서 너 이거 왜 못해? 라는 시선 자체, 에너지를 보내준다면 그 아이들은 희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립청년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 지속적인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